다음으로 기조연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조연설을 해주실 분은 고플런트 코리아 대표의 김남희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기조연설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안녕하세요. 고플런트의 김남희입니다. 남이 외우기 되게 쉬워요. 남쪽이 희망이거든요. 통일되면은 남북키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혹시 고플런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좀 걸리면 그냥 시작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간 발표하면서 퀴즈가 하나 잠깐 나갈 건데. 네,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바로. 네, 고플런트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플런트는 교육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영어를 교육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 회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스위스 기업이고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고 저는 한국 지사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플런트만 가지고 있는 것은 100% 비즈니스 영어만 교육하고 있고 그것을 기업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요. 세 번째는 강사진들, 트레이너분들이 유일하게 700분이 전 세계에 계신데 정규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첫 번째는 이제 직장 경력이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왜냐면 직장인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경력 5년 이상에,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나라에 20년 이상 살아야 돼요. 왜냐면 크로스컬처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대학 졸업, 그래서 한 80% 이상 MBA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티칭 자격이 있던 혹은 코칭 자격이 있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입사를 하면 없는 걸 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더십 코칭 교육도 비즈니스 영어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트레이너로서 들어오고 올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근속 연수는 저희가 20년 된 회사인데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게 아닌 게 나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고플런트 오피스는 20개국의 지사가 있어요. 한국은 막내기도 한데요. 이 20개국 중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19개국은 대부분 같은 회사가 경쟁을 해요. 글로벌 잉글리시나 EF나 그다음에 고플런트, 저희 세 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외국 회사가 저희밖에 없고 국내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학습자가 분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57개국, 즉 토익을 보는 모든 국가에서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특이사항은 그 리딩 부분에서 그 순위가 35위예요. 토익 그 협회에서 발표한 거에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아시아 다 포함된 거니까. 근데 스피킹 순위는 몇 위일까요? 스피킹 순위는 121위예요. 그러니까 우간다보다 훨씬 낮은 순위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항상 자기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은 잘 이해하는 반면 자기의 의견은 영어로 발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5일 121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토익에서 봤을 때 굉장히 리딩과 스피킹의 갭이 큰 나라,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재밌죠? 한국은 보시면 굉장히 막내입니다. 2013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는 SK에서 200명을 2년간 글로벌제이션 리더로 만들었어야 됐고 그 프로바이더를 찾던 중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200명의 SK 직원들을 글로벌제이션 만들기 위해서 런칭이 됐습니다. 고플런트는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러닝 컨텐츠, 그 다음에 스피킹, 그 다음 라이팅까지 교육이 다 들어가고요. 저희 고객사입니다. 포춘 기업 500개 기업 중 현재 78% 이상이 저희 전 세계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포털 안에는 가상 수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매 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20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강사진이 비즈니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하고 나머지 20분은 이 전 세계 포춘 기업의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세계 경제를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안녕하세요. 뭐 저는 구글 중국의 직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를 선정할 때 또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나름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 비즈니스 영어 교육 기업이라고 상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상부에 보는 그 마크는 브랜드홀이라는 미국 협회에서 주는 상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받는 상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교육계의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건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감독상도 있고 그다음에 연출상도 있는 것처럼 L&D 분야에서 그러니까 러닝 앤 디벨롭먼트 혁신을 했는지 얼마나 혁신을 했는지 효과를 받는지를 심사해서 상을 주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일본의 세일즈포스가 받았고 현재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받은 기업이 없어서 올해 제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로 상을 받은 회사들은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혁신이에요. 개혁이 아니라 혁신인데요. 개혁은 있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하는 게 개혁이고 혁신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게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혁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받는가가 이제 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은 회사의 대표분이나 회사 인사부를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 그 회사의 직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회사가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여기도 이제 HRD죠. 크게는 예전에는 HRM, 그러니까 채용, 매니지먼트는 채용이고요. 디벨롭먼트에서 D는 이제 HRD는 교육을 맡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HRD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셔서 회사 규정, 그 다음에 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일상적인 그 커리큘럼을 프로세스를 알려준다면 러닝 앤 디벨롭먼트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퇴사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소스라는 단어가 자원이고 곧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캐피탈로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HR과 러닝 디벨롭먼트는 이 사람을 단기적인 교육 목표로 잡느냐 장기적인 목표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해외에서는 대부분 HRD라는 표현을 거의 쓰고 있지 않고 러닝 앤 디벨롭먼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이퀴지션은 이것도 이제 탤런트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고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채용을 했으면 인재를 나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채용해서 교육만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교육만이 리텐션, 그러니까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해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이제 IT가 LSM이라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IT와 전복된 것이고요. 지금
이케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피플 매니지먼트라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심지어 부서를 옮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사를 하고 나서 내 적성이 파이낸스였는데 HR일 수도 있고 세일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퇴사할 때까지 모든 전의를 워크플로우를 피플 매니지먼트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럼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뭐고, 코로나 이전에 비즈니스 잉글리시 트레이닝 어떻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가 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글로벌 기업의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많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비즈니스 영어는 뭐 시험 보는 영어가 아닐까요? 그럼 비즈니스 영어란 과연 뭘까요?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 플레저가 힌트를 드리면 사적인 말이에요. 왜 사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는 굉장히 공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공적인 언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조금 덜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기업을 방문해서 커뮤니케이션 상담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좋은 조직은 내가 누군가 말을 전달할 때 모든 사람 다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기업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다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돼요. 자, 시작하고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해서 시간이 손실되고 오해가 미스언더스탠딩이 생기고, 그래서 나쁘게는 파이낸스 로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말을 했을 때 같이 이해하는 거가 비즈니스 영어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 퀴즈 하나가 나올 건데요. 자, 비즈니스 영어에 관한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에브리데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업무를 진행하다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10개의 물건을 보내야 됐어요. 근데 실수로 9개만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유용한 영어 문법은 무엇일까요? 가 이제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이메일을 어떻게 보낼까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경선 교수님이 10개를 보내야 됐는데 9개만 보냈어요. 아무래도 이경선 교수님이 문제를 학교 준비하시느라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경선 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나머지 한 개를 보낸다고 합니다. 라고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즈니스상에서는 읽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상에서는 실수를 하신 교수님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점으로 두게 되죠. 그럴 때 쓰는 문법 혹시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10개에서 사람을 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10개에서 하나만 송부가 되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나를 보내도록 하겠다. 사람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하나를 썼을 뿐인데 문제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상에서는 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리스펙트하기 위해서는 조동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can I가 아니라 may I로 리스펙트를 하고,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존경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상에선 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를 쓸 것인지 미래 완료를 쓸 것인지 현재 완료를 쓸 것인지 읽는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상황을 순서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상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 샌드 버튼을 누르는 건 나거든요. 요즘에는 앱이 발달해서 구글에서는 번역도 되고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되는 앱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상에서는 결국 그 도움을 받아서 샌드 버튼을 누르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건 나고 내가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비즈니스를 책임져야 되는 말들이 비즈니스 영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좀 더 유연하고 그다음에 포멀하게, 그러니까 폴라이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비즈니스 영어가 어땠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기보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킨 행동 변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대부분 되풀이되는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외우고 거기서 단어를 계속 바꾸는 과정이 됐는데 서양의 그다음에 고플런트가 하고 있는 교육은 에듀케어, 그러니까 성장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육은 러닝 앤 디벨롭ment 교육은 학습이 아니고요. 에듀케이션입니다. 성장시키는 거고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는데 가장 배울 때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가장 큰 적은 경험이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을 없애고 새로운 걸 계속 양질의 교육을 넣는 것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가장 준 변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리제이션이에요. 코로나가 디지털을 2년 정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한국은 흥미롭게도 오프라인 교육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거든요. 20개국 지사 중에 유일하게 오프라인 한국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 클래스룸을 나가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직접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로 많이 변화하였고 디지털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오지 않고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죠. 일본은 반대입니다. 선생님이 집에 계시고 학생들이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기업에서는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과정인데 화상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러닝,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나라에서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소비를 증진시키는 반면 특히 파라리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 코로나 기간에 교육을 진행하면 국가의 리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기보다 이 시기에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리제이션은 아실 거예요. 앱으로 많이 공부를 많이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매우 퍼스널라이즈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와 인디비주얼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 삼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갖게 되는 순간 세상에 똑같은 폰은 없죠. 여러분이 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셨기 때문에 나만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게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플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언제 어디서든,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 내가 가장 학습이 잘 되는 위치와 시간이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아이를 재우고 밤 11시, 누군가는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 6시,
그 다 다르고, 일단 모든 직장인들의 시츄에이션이 다 달라요. 같은 제약회사여도 부서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직급이 같아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개인의 트레이닝 패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버드 학생들은 100권의 책을 다 읽지 않잖아요. 100권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해서 세이브 타임에서 읽듯이 저희도 8,000개의 비즈니스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8,000개 컨텐츠 중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고시에이션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분은 영문법을 다 배울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가정법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포탈에 들어오면 내 산업군이 어딘지, 내 직급이 어딘지, 그다음 내 부서는 어딘지를 필터링하면 이제 필터링을 따라서 나만의 트레이닝 패스가 지어지고, 그다음에 라이팅의 경우도 제안서도 라이팅이고 이메일도 라이팅이고 보고서도 라이팅인데 다 형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을 두면 8,000개가 뚜루룩 필터링이 돼서 나만의 교과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퍼스널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많은 글로벌 기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엘 코리아,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케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잉글리시 앳 바이엘 코리아, 그러니까 구플런트 마크를 뺀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포탈 사이트 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엘 코리아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잉글리시 앳 바이엘, 잉글리시 앳 아모레퍼시픽, 잉글리시 앳 이케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제약회사가 있고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페이퍼 프리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절대 종이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다 디지털로 전환한다 하면서 저희가 후보자로 들어가서 선정이 됐는데요. 학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앱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 안에서 학습을 하게 하고 100명을 선정해서 교과 과정을 해놨는데요. 바이엘에서 들어가는 모든 영어 문서, 그다음에 영어 비디오를 학습화.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타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글로벌 뉴스를 넣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AF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러닝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비디오가 있으면 자막을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기사가 나오면 목소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녹음을 해주고, 거기에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던가, 이제 퀴즈를 넣는 컨텐츠 팀이 있는데, 이제 바이엘 본사에서 영어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 컨텐츠 팀에서 그걸 학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영어 따로, 그다음에 회사에서 업무 따로가 아니라 바이엘에서 나오는 실시간 뉴스를 영어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친밀감이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ABC 탤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ABC 탤런트는 이제 아모레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해외에 왓슨스나 이런 올리브영에 런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발표해야 되고 제안서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되는데 그 ABC 과정을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로 교육을 제공을 하되 업무의 형태에 맞게 영어 프로그램 트레이닝 패스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100명의 또 아모레퍼시픽 ABC 탤런트들이 각자의 트레이닝 패스를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케아는 지금 현재 한국에 4개의 스토어가 있는데 4개 스토어의 모든 전 직원분들이 고플런트를 통해서 실시간 글로벌 뉴스와 비디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또 리더가 되실 분들은 또 전화영어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받고 코칭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비디오가 들어갔었는데 IBM에서 이제 고플런트를 통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좀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숙제입니다. 글로벌 모든 회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회사는 디지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학습을 멈춘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어떻게 하지? 라고 추이를 지켜보는 회사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디지털을 미리 준비했던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육을 20개국 중에 교육을 스탑하고 있는
어떻게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가진 버섯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까를 연구를 주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은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멈춰져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클수록 더 멈춰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케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구글의 HR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모든 교육을 나누는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구분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측면은 주로 온라인이 많고 리더십이나 코칭 교육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코칭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블렌디드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 과정은 디지털로 바뀔 것이다. 디지털 정신이 굉장히 저렴하고 디지털로 제공했을 때 10%의 참석률에서 크게는 7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2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더 이상 근무 시간에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기업에서는 그 시간을 빼주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숫자가 10% 미만이 계속되고 현재 사실 국내 인사부에서 보고 있는 교육 참여율이 10%예요. 그래서 10%가 참석했을 때 굉장히 석세스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대기업의 경우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네, 결과는 65%, 70%까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라이즈인데요. 내가 업무와 일과 연관되는 영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내서 업무와 연관이 됐을 때 가치를 직장인들은 타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석률의 만족도가 75% 이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라이즈, 그다음에 나에 맞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00개 글로벌 500개 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955년도에 500개 기업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보니 88%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단 61회사만 남아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는 상관없지만 이것을 이제 연구한 것을 보니 이 차이점이 뭐냐면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다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근데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건 되어있지 않건 디지털 시대는 찾아왔고 교육의 형태도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은 다른 상황과 다르게 굉장히 달라요. 그 교육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다른 건 기술적인 문제나 인재가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예측이 가능해요. 언제 끝날지.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건 특정의 지역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코로나는 전 세계의 교육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언젠가는 진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기업에게 제가 던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 다시 진정이 됐을 때 예전처럼 오프라인 그다음에 정해진 교과 과정 그다음에 모든 개인화하진 교과 과정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디지털이 함께 갈 것인가 더 나은 대안을 찾을 것인가 IT 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순조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업에서 안고 있는 숙제고 저희도 함께 풀어갈 숙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임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